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해 논의를 했죠.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 생활을 누리게 하겠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인데요. 다소 추상적이기도 한 국민 삶에 대한 정책들, 유은혜 부총리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보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린 한방눈에 시민들이 자가용 사용을 자제해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지만 큰 혼잡과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지만 정확한 일기예보와 재난문자 발송, 때맞춘 제설 작업 등 발빠른 대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오전 대구 포정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불이 나 남성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7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는데 불이 난 곳은 40년 가까이 된 주상복합 건물로 연기가 건물에 가득 들어차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민생 법안과 개혁 현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단 국회를 열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섰는데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의원의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등 북한 일행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위해 오늘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은 내일 오후 하노이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매했는데 도착하면 미국의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막판 의제 조율과 공동선언문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종교적 양심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최근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 같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 사유로 본 것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기습 폭설 이후 나흘 만에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방 눈이 펑펑, 그야말로 펑펑 내렸습니다. 일부 혼잡은 있었지만 대비가 잘 된 덕에 출근길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굵은 눈발이 하늘을 새하얗게 덮었습니다. 새벽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넘어질까 종종 걸음으로 발길을 서둘렀습니다. 눈이 오니까 출근길에 좀 땅도 많이 미끄럽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고된 눈 소식에 주요 도로는 오히려 평소보다 한가해 큰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다소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환승역 가운데 하나인 신도림역에는 평소보다 10% 정도 승객이 더 몰렸습니다.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좀 출근길이 밀려가지고 전철도 많이 지연됐어요. 한 10분 정도 일찍 안 나왔는데 그래도 버스가 또 많이 지연돼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눈이 쌓이면 위험천만해지는 골목 오르막길에선 일찌감치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행여 행인들이 미끄러져 넘어질까 주민들은 서둘러 눈 치우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눈이 아침부터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이제 다치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나와서 자발적으로 이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전 11시 30분에 해제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복합 건물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금세 꺼졌지만 건물 전체 연기가 들어차면서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 건물 옥상에서 희뿌연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사우나에서 쓰는 가운을 걸친 남성은 구급대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는 옥상으로 피한 끝에 겨우 구조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연기가 꽉 차 들어오더라고요, 복도에. 그냥 옥상을 들고 뛰어올라 버리더니. 7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에 있는 4층 사우나에서 불이 난 건 아침 7시 10분쯤. 불은 이 건물 4층 남탕 사우나 입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분 만에 큰 불이 잡혔지만 건물 전체에 연기가 가득 들어차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64살 이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71살 김모 씨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사우나 위 아파트에 사는 주민 등 7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막 연기가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분 문을 닫고 왔지.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베란다에 섰으니까는 막 나 살리더라고 애원하는 듯이 막 소리 나더라고. 제가 복도로 나왔을 때는 주민들이 복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고,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안전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95살 김모 할머니가 숨지고 74살 백모 할머니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김 할머니는 연기 휩싸인 주택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했고 병원 이송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17분쯤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정동 6층짜리 오피스텔 2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주민 6명이 구조가 돼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중 20대 남성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에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용 기자 속보 정리해 주시죠. 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에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 이내를 6개월로 확대한 것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장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이재윤입니다. 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치정국이 이어져 2월 국회 일정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중재도 실패하자 국회의원 모두에게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번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오늘도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하루를 마감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5당의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1시간 동안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과 최소한의 명분을 요구하는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여간 최소한의 뭔가 최소한의 명분이 충족되어야 열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나머지 당 원내대표들은 각 당의 그렇게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이 그게 국회가 할 일이고.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라도 수용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했지만 여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 이런 희한한 여당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여당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이 정치적 흥정의 대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조건을 걸면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2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 일정을 볼모로 보이콧한 사례가 벌써 16번이나 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찌됐든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여당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치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이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촛불 민심의 제도화와 개혁 입법은 20대 국회의 책무지만 무엇 하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위한 연설의 막말 논란. 이게 지금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좀 번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강한 야유와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김진태 당대표 후보의 지지자를 포함한 일부 당원들이었는데 김 위원장은 끝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 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을 내뱉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론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가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지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중진인 김무성 의원은 당이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과격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선의 장제원 의원은 당을 극우 정당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였는지 투표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겨냥해 막말 대잔치를 통해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태극기 부대 놀이터로 좌지우지되는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참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김진태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마음이 불편하다며 품격 있는 응원을 부탁한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해도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한 자정 능력으로 당이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위해 오늘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특별대표 일행은 내일 하노이로 출발해 미국 측과 막판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베이징 공항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평양발 고려항공을 타고 왔는데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도 함께 왔습니다. 김혁철 대표 일행은 차량을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온 뒤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사관에서 하루를 묵은 뒤 내일 하노이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하노이로 출발하는 베트남 항공 탑승 예약자 명단에 이들 3명을 포함해 북측 인사들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혁철 대표가 하노이에 도착하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와 만나 막판 의제 조율과 공동선언문 작성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김 대표와 비건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첫 실무 협상을 갖고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첫 실무 협상에서는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하고 서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면 하노이에서 이어질 2차 실무 협상은 이견을 좁히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현지 시간 20일쯤 워싱턴을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실무 협상은 이번 주 후반, 이르면 22일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는 경호와 의전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는 북미 정상회담을 알리는 양국 깃발이 거리에 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 영빈관 앞입니다. 네, 베트남 당국도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군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 하노이 거리에 북미 양국의 깃발이 걸렸습니다. 깃발 아래는 두 정상의 악수를 상징하는 그림도 함께 걸렸는데요. 베트남 당국도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 준비에 분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깃발 설치 작업은 오늘 오후에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곳 영빈관과 주변의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 오페라 하우스를 잇는 길가를 따라서 걸렸습니다. 지금 깃발이 설치된 블록을 하나로 묶어서 경호구역이 선포될 거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 이곳 영빈관과 북한 대사관 등 주요 건물에서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개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김 부장이 묵는 이곳 영빈관 앞이나 두 정상의 숙소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곳들은 시간이 갈수록 취재진이 늘면서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부장, 오늘 베트남 외무성을 다녀왔다고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김창선 부장이 묵는 숙소 바로 앞입니다. 김 부장은 오늘 오전 8시쯤 이곳 숙소를 나와서 베트남 외무성으로 향했는데요. 김 부장은 외무성에서 약 2시간쯤 머물며 현지 당국과 의전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하노이에 도착해 바쁘게 움직였던 김 부장. 그동안의 동선을 보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의 숙소는 김 부장이 사흘 연속 방문한 소피텔 메트로폴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 그 주변의 오페라 하우스를 북미 양측이 함께 둘러봤던 만큼 공연 관람 등 이곳에서 두 정상의 공동 일정이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회담 장소로 거론되어 온 국가 컨벤션 센터에 김 부장 일행이 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 부장 일행이 하노이 북부 산업도시 박린성과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의 철도역을 시찰했던 것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참매 1호를 이용한 하늘길뿐만 아니라 경제 시찰을 겸한 육로 이동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의 연락 담당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러한 조치는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연락관 교환은 북미 간 평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 거론되어 온 국교 정상화의 초기 신호탄격으로 오는 27일에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 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주목됩니다. 두 명의 고위급 외국 소식통은 북미 간 연락관들의 교환이 진전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CNN에 밝혔습니다.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 임원진 4명이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부당 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MBC 임원진 4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 등 4명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두 9번에 걸쳐 노조 조합원 37명에 대한 부당 인사를 내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준비 절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양측에 공판 준비 명령서를 송달하고 내일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오는 27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정준영 부장판사로 변경된 데 이어 오는 25일 주심 판사도 새로 교체되는 만큼 공판 준비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보석 결정 여부도 이르면 다음 주 27일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보석 심리에서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 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고 건강도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에서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대전시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손 의원 고발장에 적힌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손 의원이 투기 목적으로 목포 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비폭력, 또 평화주의 같은 신념도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유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양심적 병역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판결이란 분석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졌는데 종교적 양심이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28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기소됐습니다.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신념이 거부 이유였습니다. A씨는 폭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폭력에 경각심을 가졌고 생명을 빼앗는 것이 끔찍한 잘못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대해 군 생활을 마친 A씨는 더는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모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14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부의 유죄로 판단될 경우 훈련을 피할 수 있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념이 형성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인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양심적 병역 거부, 윤리와 철학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과 내수, 수출이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신차 출시와 설 연휴에 대비한 조기 생산 영향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한 35만 4천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의 경우 SUV 판매 증가, 또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 등으로 2% 증가한 13만 6천 대가 팔렸습니다. 수출은 SUV와 친환경차가
북미와 유럽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며 13% 늘어난 21만 3천 대를 달성했습니다. 네, 자동차는 이 국내 제조업 생산의 14%, 고용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이 수입 자동차가 안보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해 최고 25%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선 한국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병한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가 최근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안에 관세 부과 여부와 대상을 결정합니다. 연간 자동차 수출 물량의 3분의 1인 81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업계와 부품업계 대표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조치는 3가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입차와 부품에 20 내지 25%의 고율 관세 부과, 둘째는 쿼터제 적용, 셋째는 미래차 기술 부품에 제한적 관세 부과 등입니다. 하나금융 경영연구소는 25% 관세 부과 경우 한국산 자동차 수출 가격이 9.9 내지 12% 상승하고 국내 업계의 손실이 2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1조 4천억 원, 기아차는 1조 1천억 원, 르노 삼성은 1,600억 원, 한국 GM은 1,4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우리 업계는 우리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해소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좀 면제돼야 된다, 이런 조치에서 면제된다는 말을 계속 해왔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연구센터는 한국은 제외되고 EU와 일본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경우 국내 자동차 총생산이 4%가량 늘어나는 반사이익도 예상됩니다. 경제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무역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등 보다 치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수입 자동차에 폭탄 관세를 부과할지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TMI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논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미국의 무역 확장법, 이 법이 근거가 됐다고 하던데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논란. 가장 핵심은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입니다.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세계무역기구 WTO가 발족한 이후 1995년부터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한 조항이지만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7년 부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10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죠. 이후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5월부터 수입 자동차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3급 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죠. 하지만 상무부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큰 틀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고 90일 이내인 5월 중순까지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 이행기간, 대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한 해 전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포용국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마음껏 교육받고 충분히 쉬어야만 혁신 성장을 위한 역량도 키울 수 있다면서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초 생활을 넘어서 기본 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 얘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입니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또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또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 재정 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예산과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한다.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22년 대통령 임기 안에 기본 생활을 다 충족한다는 얘기에 좀 솔깃한 국민들도 있으실 텐데 네. 자,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앞서 대통령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전 국민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생애 주기별로 네.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법, 제도 또 예산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한다는 거고요. 쉽게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각 관계 부처에서 준비해왔던 정책들을 합동으로 종합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네, 지난해 이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새롭게 발표를 한 건 뭐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작년 9월에 발표한 것은 이제 네. 포용국가라고 하는 큰 미래 비전, 국가의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거고요. 네. 오늘 발표한 것은 그러면 그런 포용국가를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각 부처별로 관계되는 정책을 실행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보니까 돌봄, 배움, 또 일, 쉼, 노후 이렇게 5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던데 네. 직접 좀 어떤 정책들이 포함됐는지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예, 그게 이제 생애 주기별로 그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네. 먼저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취원율을 임기 중에 40%까지 늘리겠다는 게 이제 약속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21년까지로 1년 앞당겨서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자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이미 그거는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온종일 돌봄도 이제 저희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네. 실제로 그 지역 사회에 맞는 맞벌이 부부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명 중에 초등학생들 8명은 22년까지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부모님들이 귀가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을 지원한다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돌봄의 내용이고요. 돌봄 같은 경우 지금 현행은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조금 다른데요. 네. 유치원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한 20%? 네. 이제 네. 40%까지 늘리려면 아직 몇 년이 더 걸리게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유초, 중등, 대학까지 부모의 소득이나 어떤 경제적 여력에 따라서 누구라도 배움의 기회를 잃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네. 올해부터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이 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장학금의 혜택을 더 확대해서
실제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평생 교육이나 직업 교육, 앞으로는 이제 직업에 대한 것들도 몇 차례 이제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게 될 텐데 네, 생애 주기에 따라 네, 예.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제 배움에서는 골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과 쉼과 노후가 있는데 네. 일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남녀가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일하는 일과 가정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남자들, 남편들,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도 네. 현장에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채움 공제의 수혜자를 4배 이상 좀 확대해서 그리고 질 좋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만들고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서 지금 구체적인 네. 그 사업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도나 정책은 상당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네. 2022년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실현된다면 네. 될 것으로 저희들도 지지를 하고 응원하겠습니다만은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은 다른 톤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뭐 전담사가 충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뭐 규모에만 치중한다, 질을 높이지 않고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담고 계세요? 현장의 목소리는 아무래도 이제 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돌봄의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는 높은데 아직 공급이 거기까지 다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희가 이제 그 복지센터의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들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네. 약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나 이런 곳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네. 지자체 단체장이 돌봄 시스템을 갖춰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돌봄 교실을 또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지역마다 좀 다양하게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다거나 그런 수요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그래서 현장에 이런 좀 불만족이나 이 부족함들은 네. 저희가 실행 계획을 통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뭐 돌봄 교실 얘기 나온 김에 아무래도 또 1호 정책이다 보니까 네. 뭐 방과 후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이제 방과 후 네, 수업이 네, 이제 네. 최근에 이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네, 네. 어떻게 좀 사실상 무사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이제 국회에서 네.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공교육 정상화법이라고 하는 그 예. 법이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올해 1학기부터 3월부터 방과 후 영어가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2월 국회가 이제 열리지 않으면서 네. 그게 법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이 네. 어려움에 겪고 국회의 있죠. 어떤 문턱을 넘어야 하는 시점인 건가요? 네, 근데 그 여야의 문제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도 잘 처리가 됐고 네. 법사위가 처리되면 당연히 이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 국회 상황이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국회가 열려서 이 법이 처리되어야 네. 학부모님들의 걱정이나 학교 현장의 혼란도 없을 수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이 좀 확정이 돼야 맞벌이 부부도 그렇고 뭐 일반 아닌 부부도 그렇고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의 어떤 방향을 정해가는 네.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또 드렸고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 노후 관리, 노후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라든지. 예. 그렇죠. 오늘 이제 발표한 정책 중에서도 사실은 노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어르신들 혼자 사는 그 독거 노인 가구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OECD 평균에 비춰보면은 그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거의 이제 45% 정도까지 노인 빈곤율이 육박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또 행복한 노후를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치매 부담률은 절반으로 개인 부담은 낮추고 또 어르신들 중에 4분 중에 1분 정도는 그 살고 계신 집에 네. 이제 방문 건강
관리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아직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좀 충분히 확대할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80만 개까지 확대한다는 거지만 또 네. 역시나 현장에서는 일자리 좀 질을 높여야 된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뭐 안전 지킴이라든지 공익적인 좀 이런 일자리가 많았다면 조금 어떤 일자리 어떤 개발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또 그 전에 자신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개인의 맞춤식 일자리를 요구를 반영해서 그렇게 그 매치를 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 인구 구조를 뭐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좀 따라가지 못한다. 노인 일자리 유형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목소리도 담겨지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에 관건은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당장 지금 고교 무상교육만 해도 2021년까지 2조 원 정도 든다는 계산이 나오던데 네,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2조 원 가량이 일단 두 가지 듭니다. 측면에서 올해 2학기 고3이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2021년까지 재원 마련은 가능한 거지 이 문제는 두 가지 쟁점이던데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기재부하고 이제 거의 합의점에 이를 만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제 진척되고 있고요. 예. 요게 이제 좀 합의가 되면 저희가 3월 한 초중순 경에 이 부처 간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 조금 뭐 조율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교보금법이라든지 네. 초등법법 이런 걸 좀 개정해야 된다고 하던데 예. 그럼 법 개정도 좀 포함해서 논의 중이신 건가요? 이제 법 개정은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 하게 됐지만 예. 부처 간에 이 재원 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네.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좀 이견이 좁혀지고 아무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교육보다는 노인복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에 노인복지도 방점을 찍느냐에 그렇지만 따라 좀 달라진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상교육은 네. 반드시 한다. 그게 이제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했고요. 문재인 예. 정부의.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올해 2학기 때부터 3학년부터 시행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네. 3학년 2학기부터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거는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실현 가능하고 또 내년 그다음에 21년에 전면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것은 뭐 제 의지까지를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네, 된다. 네, 방침대로 할 것이다. 네. 계획대로. 자, 끝으로 내일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혁신적 포용국과 관련한 이제 발표 내용을 가지고 저희 YTN에 나오셨는데 네. 내일은 또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 전교조 방문하신다고 예. 양대 교원 단체를 네, 방문하시는 네, 건데 네. 취임 이후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도 좀 관심 있는 부분이 법의 노조인 이제 전교조를 방문해서 부총리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가 좀 관심인데, 네, 뭐 좀 내일은 미리 이제 소개하실 부분이 전교조만 있으실까요?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교총과 전교조를 오전 오후에 이제 나눠서 방문을 합니다. 이제 신년도 됐고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양대 그 교원 단체들을 처음으로 방문하면서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고 또 네. 생활할 수 있으려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 교원 단체의 의견들이라든가 지금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라든가 네. 또 지금 국회 교원지위 향상법이 이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사들의 관심이 많은 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현안들 목소리도 듣고 또 새해 인사 겸 양대 그 교원 단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번 거듭해서 아마 법의 노조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고 내일 동선에 또 주목되는 이유도 결국 그 문제일 텐데 내일 전교조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일 텐데 좀 전교조에서는 네. 이제 뭐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지만 예. 저희가 당장 그 법의 노조 문제를 제가 법적인 절차들이 있는 것이라서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큰 틀에서 큰 변화, 기조의 변화가 온 건 아니고 네, 네. 내일은 그냥 방문 차원이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하면 인사하고 근데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앞으로 이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또 학생들과 그 생활하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네. 저희 부처도 양대 이 교원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교육 정책들을 풀어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교육계 현안도 좀 많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직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은 했는겨? 아침은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회 윤리특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각도로 그 우리 윤리특위에 배부되어 있는 징계안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하고 또 필요한 의안상정 안건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윤리위원회 회부된 징계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에 회의 전체회의 열면 그 이후 그날 그 결정 과정과 그 이후의 절차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안건은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징계 안건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늦어도 2개월까지는 징계가 필요하다. 징계 종류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까지 정해가지고 윤리위원장이 오게 되면은 그 결과를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가지고 상정하고 자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징계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은 그 안건을 갖다가 징계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징계심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심사 소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다시 윤리특위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되게 되면 다시 국회의장에게 송부하게 돼가지고 국회의장은 그 내용을 갖다가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처리합니다. 언제까지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시간은?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징계 범위나 일정을 한 번도 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상정 안건을 갖다가 확정하려고 그랬더니 8건만을 다룰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3건만을 우선 다루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2월 28일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하는 윤리특위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만큼은 3당 간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 개최를 갖다가 결정하게 되고 국민의 관심과 의목을 갖다가 의식하고 발빠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눈비가 내리며 평소보다 정체가 조금 심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중부와 남부 내륙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길이 미끄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년 기온은 2도가량 웃돌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이렇게 구름이 많겠고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에는 아침 한때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줄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0도, 광주 1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선 국민 엄마 역할로 또는 집밥 전도사로 대중에게 익숙한 배우 양희경 씨 만나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